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각 학교마다 이제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릿에 맞게 논문을 써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하베스트 템플릿이라고 샘플로 제가 보내드린 템플릿이 있습니다. 논문 템플릿.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직접적으로 써가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같이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다 배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문을 이제 어떻게 써가는가, 템플릿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게 될 학교라든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 학교마다 템플릿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원리로 동일한 비슷한 원리로 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익혀 놓으시면 뭐 어떤 템플릿을 받든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풀러랑 뭐 윌리엄 캐리 그리고 미장신에서도 쓰고 있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름만 바꿔서 하베스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냥 샘플로 연습할 수 있게끔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논문 템플릿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별로 혹은 대학원별로 정해진 논문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따라서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통일된 양식을 쓰는 것은 학교별로 그런 논문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논문을 도서관에서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논문을 볼 때 그런 통일된 양식이 있을 때 같은 학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서로가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찾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런 템플릿을 제시를 합니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한 논문의 템플릿은 논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템플릿을 룰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일단 그 템플릿을 익히게 되면 아주 논문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논문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형식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글쓰기가 논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 형식도 템플릿을 형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 형식에 맞춰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논문을 이제 평가하게 될 때에 이 형식이 맞지 않으면 내용 자체를 읽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논문의 형식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내용을 평가하기 전에 그것만 따로 이렇게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템플릿에 맞췄는가 혹은 우리가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즌 1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학부나 신학부의 스타일은 주로 이제 시카고 방식을 쓰는데 시카고 방식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적합화된 투라비안 방식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투라비안 방식을 많이 씁니다. 선교대학이나 아니면 신학대학에서. 그래서 그런 템플릿과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스타일인 그 투라비안 방식대로 그 풋노트라든가 레퍼런스가 잘 달렸는가 이런 형식만 논문을 평가하는 그런 논문 심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에 맞지 않으면 그 다음 내용 자체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이 필요한 것이고 템플릿에 맞게 논문을 쓰게 됩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하베스트 논문 템플릿 죄송합니다. 보내드린 워드 문서를 열게 되면요. 이제 각 장의 제목 그리고 각 장의 제목들 소제목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스타일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라든가 표 그런 것에서도 각각의 스타일이 적용돼 있고 이 스타일이 적용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목차를 만들 때 그 스타일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목차의 내용과 또 페이지 수가 기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논문의 템플릿이 논문의 양식을 결정하고 또 엔드노트는 논문의 스타일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그냥 안 해보셨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 템플릿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논문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논문 템플릿을 여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 그 처음에 홈에서 보면 워드에서 보면 제가 파란색 원으로 표시가 했던 부분이 편집 기호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그 표시를 그냥 워드를 열면 저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편집 기호 표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이제 본문 속에서 편집하는 기호가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표시가 돼요. 표시가 나타나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문단 나누기, 구역 나누기라는 선이 있는데 이게 저 표시기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그 구역 나누기 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역 나누기 선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템플릿을 스타일을 구분해 주는 벽돌과 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구역 나누기 선인데 저 표시를 안 해주면 저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모르고 이제 제목 같은 거 쓰다가 지우다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지워버리면 이 벽이 무너지고 스타일이 막 섞여버리면서 템플릿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양식이 깨지게 되면 논문을 쓸 때 나중에 목차라든가 이런 것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만 드리지만 이제 직접 하면서 저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펼치면 탐색창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탐색창은 워드 탭에 보면 워드 메뉴 중에서 보기라는 곳에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뷰인가요? 뷰하고 보기를 누르시면 그 밑에 표시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미지 그 캡처의 부분에 표시라는 곳에 눈금자, 눈금선 있고 탐색창에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그 표시에 탐색창에 체크를 해주시면 저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본문 속에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그 목차라든가 장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스타일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구분이 돼 있는 양식으로 제가 보내드린 그 템플릿이 그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탐색창이 활성화시켜 놓고 어떤 위치를 그 장별로 이동할 때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저 탐색창을 통해서 제목별로 클릭하면 바로바로 그 위치로 내가 가고 싶은 위치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 쓸 때 저 탐색창을 항상 열어놓고 그래서 그 열어놓는 것은 보기 표시에 탐색창을 체크해 주시면 탐색창이 열립니다. 항상 저것을 열어놓고 수시로 각 장별로 혹은 목차로 빨리 가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 탐색창을 여러분이 활성화시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창이 있어요. 스타일 펼치기. 스타일 창은 뭐냐면 그 문서에서 쓰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써여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 그 파일에서 그 스타일이라는 박스 오른쪽 코너에 보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저렇게 왼쪽에 스타일이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가 본문에서 있는 위치에서 어떤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지가 그 스타일의 파란색 진한 선으로 라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어떤 스타일이 적용됐는지가 이제 저 스타일 창을 펼쳐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항상 탐색창처럼 열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논문을 쓰다가 어떤 소제목이라든가 여러 제목들을 쓸 때 저 어떤 스타일을 썼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는 저 파일에서 그 스타일이라는 곳에 오른쪽에 코너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서 저 스타일 창을 열어놓고 확인을 할 때는 저렇게 창을 열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스타일도 창을 여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템플릿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 템플릿에 이제 제목마다 스타일이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커서를 일장에다 갖다 놓으면 스타일에 보면 헤딩 메인이라는 스타일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소제목으로 내려가면 헤딩 퍼스트 레벨이라는 스타일이 이제 적용이 돼 있고 그 밑에 또 소제목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면 세컨드 레벨, 더 아래로 내려가면 서드 레벨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바탕체 스타일은 인덴티드, 12포인트의 인덴티드,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돼 있는 그 폰트가 바로 기본 바탕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스타일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스타일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림의 스타일은 피겨 맵이라는 스타일이 적용돼 있고요. 그림 설명의 스타일은 헤딩 피겨라는 스타일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삽입할 때 여러분이 논문 속에 그림을 삽입할 때는 이제 인서트에서 내 그림을 찾아서 그걸 클릭하고 이제 그림을 놓을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면 선택을 해서 오픈을 하면 그림이 붙게 되죠. 그림이 선택한 상태에서 스타일 창에서 피겨 맵이라는 스타일을 클릭해 주면 그게 가운데 정렬로 맞춰져요.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이 하단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하단에 붙어 있는데 그 스타일은 헤딩 피겨라는 스타일이 적용돼 있고 그 계속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또 다른 그림을 인용할 때는 그렇게 인서트 해가지고 그림을 불러들여서 붙여놓고 그 그림이 선택한 상태에서 피겨 맵이라는 스타일을 적용해 주고 그다음에 설명은 앞에서 카피해 가지고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의 번호는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수정이 완료가 되면 그림 목차로 가서 목차에서 필드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림 목차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출처가 있으면 그 설명 끝에다가 풋노트를 달고 엔드노트를 통해서 어디서 그 인용했는지를 주석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아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저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이나 표, 지도, 뭐 표 스타일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 만들기에도 자동으로 목차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이제 본문에서 각 장별로 제목 그림 뭐 이런 표 이런 스타일을 맞게 수정을 해주면 수정이 완료되면 이제 목차로 와서 탐색창에서 목차로 와서 목차에서 일단 아무데나 본문에서 클릭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메뉴 중에 필드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면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페이지 번호만 업데이트 할 거냐 목차 전체를 업데이트 할 거냐 할때 이제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목차 전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그걸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목차가 자동으로 수정된 제목과 페이지가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직접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그 워드 문서를 펼치시고 저랑 같이 한번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엔드노트가 아니라 제가 보내드린 하베스트 논문 템플릿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워드에서 펼치면 바로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근데 아까 스타일도 잠겨 있고 탐색창도 잠겨 있고 그러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홈에서 요거 표시 숨기기 이거를 일단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림자 돼 있는 것처럼 물론 약간 그 MS 오피스 버전이 다르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 아이콘이. 그러나 뭐 찾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탐색창을 활성화 시켜줘야죠. 탐색창은 보기에서 여기 표시의 탐색창 요거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생기죠. 탐색창이. 그래서 이제 목차로도 빨리 이동하고 챕터별로도 빨리 이동하고 이 탐색창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그럼 어떻게 펼치냐? 그러면 홈에서 이게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네모칸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 구석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가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스타일이 저는 이제 왼쪽에 붙었는데 여러분은 뭐 오른쪽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느 쪽에 붙든 어쨌든 이렇게 창이 열려요. 그래서 커서를 마우스 커서를 갖다 주면 여기 서론인 데다 갖다 놓으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진하게 여기에 어떤 스타일이 적용했는지 이렇게 나타나요. 헤딩 메인이라는 어떤 스타일이 적용돼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바탕체는 그냥 인덴티드 들여쓰기 됐다 인덴티드 그리고 1차 소제목을 또 커서로 옮겨주면 헤딩 퍼스트 레벨 이렇게 스타일이 각각 적용돼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돼 있다는 것은 이제 코딩이 돼 있어 가지고 목차가 자동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1차 소제목을 처음에 여러분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처음에 연구의 배경을 이야기하죠.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쭉 쓰고 그 다음에 좀 와서 연구의 논지 이게 근데 이거랑 같은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인덴티드고 이거 보니까 헤딩 퍼스트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헤딩 퍼스트 레벨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거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본 연구의 논지는 도널드 맥가브란의 개종시학은 예수님의 제자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론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썼으면 이거를 이제 목차에 가서 지금 안 바뀌었어요. 목차가. 이것을 이제 수정해 주면 본문에서 목차는 여기서 목차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수정을 하면 목차에서는 자동으로 수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아무 데나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옵션이 뜨면서 필드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필드 업데이트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바뀌죠. 논문의 배경, 논문, 연구의 논지. 아까 제가 수정했던 부분이 여기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장으로 가면 요거 수정했던 부분이 반영이 돼서 목차가 필드 업데이트만 해주면은 본문에서 수정을 해주고 목차에 가서 필드 업데이트 해주면 얘가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네. 이제 이런 템플릿이 이제 학교별로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풀러에서도 쓰고 윌리엄 캐리 그다음에 미주장신에서 쓰고 있는 템플릿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별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템플릿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구나. 템플릿이.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도 이렇게 샘플로 돼 있죠. 그림을 이렇게 클릭해 보니까
여기 피규어 맵이라는 스타일이 적용돼 있어요. 그리고 설명이 밑에 있고 그림 1, 유지항신대학교 성교학의 주요 요소. 이게 하베스트 대학원의 이렇게 바꾸죠 뭐. 자, 이렇게 그림을 삽입을 해서 제목을 수정해주고 여기 글씨에 커서를 갖다 내면 이제 그림은 피규어 맵이었지만 이 설명은 헤딩 피규어라는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그림을 다른 걸 한번 삽입해 보죠.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삽입해 볼게요. 밑에다 할까요? 밑에다. 여기다 해볼까요? 일단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요. 삽입, 인서트에서 그림, 내가 이제 그림을 저장돼 있으면 그림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그림을 불러들였어요.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아까 스타일이 피규어 맵이었죠. 피규어 맵. 여기 있는 피규어 맵을 눌러주면 이렇게 공간이 좀 생기면서 가운데 정렬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밑에 설명문을 붙여야 되겠죠. 설명문을 붙일 때는 그냥 카피하세요. 요거를. 위에 있었구나. 위에. 요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카피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이제 헤딩 피규어라고 제대로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번호는 자동으로 안 돼요. 그래서 번호를 그림 앞에 1번이었다면 이게 2번이죠. 2번으로 바꿔주고 예수님의 제목을 바꿔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지금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이미지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목차가 그림 목차가 있어요. 탐색창에 보면 그림 목록이라고 있어요. 그림 목록. 네. 그림 목록으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일단 아무 데나 이걸 선택하고 클릭하고 마우스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아까 목차처럼 필드 업데이트가 있어요. 필드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눌러주면 여기에 목차 전체 업데이트. 왜냐하면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에 페이지 수뿐만 아니라 두 번째 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페이지 수도 자동으로 달리고 이제 제목도 하베스트 대학원의 성교학의 주요 요소, 그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이렇게 목차가 자동으로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림 다음에 있는 번호는 매뉴얼로 본문에서 바꿔줘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래서 물론 이제 그림이 많으면 순서가 헷갈리긴 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를 보고 목차를 보고 순서 번호가 잘못된 거는 거기 가서 고쳐주면 돼요. 그래서 이 템플릿에서 이렇게 스타일을 대로 룰대로 해주니까 목차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구나. 옛날 같으면 이거 목차 만들려면 그 페이지 찾아가가지고 또 그 제목도 따로 카피해서 붙여놓고 그게 몇 페이지인지 또 확인하고 중간에 뭐 내용 또 들어가면 밀리니까 그거 밀린 페이지 또 찾아가지고 다시 고쳐주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매뉴얼로 작업했잖아요. 그 풋노트도 그러고 다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런 템플릿이 요즘은 이제 학교별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다. 대신에 그 스타일에 맞게만 그 룰에 맞게만
그 모든 것들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폼에 있어서는 템플릿과 그다음에 엔드노트, 풋노트와 레퍼런스는 엔드노트로 이걸로 커버가 되면 더 이상 형식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요. 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림이나 표 같은 거를 삽입하게 될 거예요. 지도는 뭐 많이는 안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지도는 이미지랑 거의 비슷해, 똑같아요. 이미지 대신에 지도 설명이 이제 헤딩 맵으로 돼 있죠. 지도니까 지도 목차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지도 보통 그러니까 지도는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보통 논문에 안 쓰시면 그 목차는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 삭제하는 방법은 탐색창에서 지도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삭제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없어져요. 목차가. 그러니까 이게 탐색창이 되게 편리하죠. 그 굳이 본문에서 막 딜리트 해가지고 지울 필요 없이 저기 뒤에 나와 있는 지도를 내가 본문에서 안 썼다 그러면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지도 목록이. 여기서 오른쪽 키 눌러서 마우스 눌러서 삭제 누르면 그 지도 목록은 없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표는 주로 많이 써요. 표. 그래서 표를 보면 이제 그림이나 지도 같은 경우는 설명이 밑에 있는 반면에 표는 이제 위에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가 있죠. 그래서 표도 넘버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뭐 어디다가 넣어볼까요? 여기다 한번 표를 넣어보겠습니다. 표는 여러분이 삽입해서 표 그리기 뭐 한 세 칸 세 칸 이 정도 표를 만들었어요. 자, 표를 만들었어요. 표는 이미지에서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피규어 맵이라는 스타일을 적용했지만 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이 본문이 글씨가 12포인트라 간격이 넓은데 이거를 좀 줄이려면 표를 앞에 보면 이렇게 십자형 있는 데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여기서 아예 그 스타일을 다 제거하는 옵션이 스타일에 보면 모두 지우기라는 게 있어요. 모두 지우기 하면 얘가 이렇게 얇게 좁혀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었다고 치면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해도 되고요. 했으면은 이제 설명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해요, 그냥. 헤딩 테이블. 요거는 이제 헤딩 테이블이에요. 헤딩 테이블. 스타일이. 그리고 제목을 뭐 선교사 현황표 제목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설명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나 보면 밑에 뭐 order, year, page, number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투라비안 방식 중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미주가 있고 풋노트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풋노트를 쓰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지우지 않은 이유는 뒤에다가 풋노트를 달아주라는 이유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워도 됩니다. 대신에 주요 요소, 저 그림을 어디서 인용했냐? 인용의 출처를 요 끝에다가 풋노트를 달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를 만들었으면 이게 표 1이고 표 1, 요 밑에 거는 표 2가 되겠죠. 표 2. 넘버는 이렇게 수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제목도 이제 뭐 선교지 현황표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고 뭐 이거는 지워도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그 표를 삽입할 때 표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 네. 엑셀이나 이런 데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올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엑셀로 가져올 때 그 표로 이렇게 삽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 형식으로 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설명을
그 스타일을 헤딩 테이블로 해 주시면 그게 목차할 때 표 목차할 때 그게 기록이 될 겁니다. 예. 방식은 똑같이 하고 네. 그 헤딩하는 것만 이제 네네. 추가로 해서 예예. 이 제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얘가 이제 목차로 필드 업데이트 할 때 이거를 읽어 드리는 거. 코딩한 거를 바로 요거를 읽어 드려서 목차에다가 제목과 페이지 수를 이제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요 양식을 뭐 엑셀로 가져오셨더라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요것만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제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시 표 목록으로 가셔서 표 목록에 가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필드 업데이트가 있죠. 그래서 눌러서 전체 목차 전체 업데이트를 해 주면 이렇게 선교수 현황표, 선교지 현황표, 표 1, 2, 페이지 수 이렇게 자동으로 다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표와 그다음에 연구 그 소제목 달기, 그림 넣기 요런 것들이 이런 템플릿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써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이 뭐고 또 스타일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보여드렸고요. 계속해서 우리 파워포인트 설명을 해 나가면서 또 계속 여러분 시연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미지를 넣을 때 캡션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 캡션이 그 헤딩이나 그런 거에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캡션을 넣지 말고요. 캡션을 들어갔으면은 그거를 풋노트로 달아서 풋노트에다가 캡션 설명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다 달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풋노트로요? 예예. 풋노트로. 풋노트로 그 이미지가 출처가 어딘지를 밝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뭔가 설명이 부가적으로 캡션이라든가 설명이 들어가려면 그 엔드노트로 처리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거는 타자로 쳐 주시면 돼요, 워드로. 쳐 주셔서 부가로 이렇게 붙여 주시면 이제 고 그림 설명에 대한 그 서지 정보, 인용 문헌과 함께 그 설명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션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문 쓸 때는. 그래서 목차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림이나 표, 지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목차를 이동하는 방법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목차는 이게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요. 이 코딩이 되면서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차에서 그림 목차든 표 목차든 그 위치로 내가 가고 싶을 때는 페이지 수를 보고 마우스 드래그 해 가지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고자 하는 그 글자 위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는데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저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요, 화살표에서. 그래서 손가락 모양으로 바뀐 상태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이미지나 어떤 장이나 어떤 표나 거기를 올려놓고 손가락을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본문의 그 페이지로 거기로 바로 하이퍼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가 표 같은 것이 넘버링이 잘못됐을 때는 이거를 목차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 가셔서 본문에서 그 내용을 수정해 주신 다음에 다시 목차로 오셔서 그걸 필드 업데이트 해 주셔서 그 목차를 수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막 그림이 여러 개이고 페이지 수가 막 뒤에 있을 경우에 그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목차에서 저렇게 컨트롤을 키보드에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제 갖다 대면 맨 처음에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인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 제목에다가 올려놓으면 저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요, 아이콘이. 그래서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그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로 가셔서 거기서 숫자가 잘못됐을 때 그 내용을 숫자를 바꿔 주거나 아니면 제목을 수정해 주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인제 탐색창에서
그림 목차나 목차로 오셔서 다시 필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그 수정된 내용이 다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목차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1차 소제목 만들기.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연구의 배경, 논지, 뭐 연구 목적, 연구 목표, 핵심 연구 주제, 연구 질문, 목적, 뭐 이런 일장의 그런 소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템플릿에는 그게 다 제공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카피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카피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제 바탕체로 써주고 아까처럼 그 스타일에서 그 동일한 제 헤딩 퍼스트 레벨로 스타일을 적용해 주면 그 소제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전체를 뭐 바탕체로 쓰고 그것을 드래그해서 선택할 필요 없고요. 커서가 있는 한 줄은 다 스타일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그 줄에다 갖다 놓고 스타일을 헤딩 퍼스트 레벨로 해주면 이제 연구 배경, 논지, 연구 목적 이런 게 다 헤딩 퍼스트 레벨이거든요. 같은 소제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 주제에 대한 연구 배경, 논지, 연구 목적 그런 걸 다 기록을 해 주시는 거죠. 바탕체로. 그렇게 해서 수정이 다 완료가 되면 다시 이제 목차로 가셔서 목차에서 필드 업데이트를 해주면 그 수정된 소제목들이 생기고 페이지 수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하실 텐데요. 그리고 각 장마다 여러분 PhD 논문은 제가 전에 강의한 것처럼 각 챕터마다 요약이 있어야 돼요. 서머리. 그래서 1장이 마치면 마지막 부분에 요약하고 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이런 것을 했고 2장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각 챕터별로 마지막에 요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은 이것도 헤딩 퍼스트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제목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요약은 이제 1장 다 마치고 나서 요약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이제 같은 그 헤딩 퍼스트 레벨이니까 각 챕터별로 이걸 카피해서 붙여 놓으면 맨 끝에 이제 요약이 다 붙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미리 해 놓으시면 논문을 쓸 때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서론에서 1장 서론에 보면 연구의 배경, 연구의 논지, 그리고 요거를 그냥 카피해서 써도 됩니다. 카피해서 붙여놔도 되겠죠. 연구의 뭐 목적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아니면 아까처럼 연구의 뭐 연구 질문, 연구의 목표 뭐 이렇게 하고 커서를 한 줄에다 갖다 놓고 이게 헤딩 퍼스트 레벨이었잖아요. 그래서 헤딩 퍼스트 레벨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놔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제목들을 1장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소제목들을 다 미리 기록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순서상으로 꼭 그러면 서론 먼저 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2장부터 써도 되고 3장부터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1장은 기본적인 폼이 있기 때문에 그 폼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여러분이 아웃라인을 그 주제, 여러분의 주제와 논문의 제목에 대한 아웃라인을 여러분이 미리 그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실 1장이 챕터 서론 1장이 프로포절이나 마찬가지예요. 논문을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1장을 여러분이 미리 기록해 놓으면 논문이 어떻게 써져 갈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뭐 순서상으로 꼭 서론을 먼저 써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뭐 방법론 먼저 할 수도 있고 3장 선행연구 고찰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1장은 여러분이 논문 순서상의 프로포저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 놓고 물론 이제 본문을 써 나가다가 1장이 약간씩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제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이것이 못 박혀가지고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을 틀을 쓰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주제나 방향성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폼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채워서 설명을 해야 돼요. 연구의 중요성이 뭔지,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 예.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엘리스턴 교수님의 리서치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학교별로 약간씩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생각하면서 내가 논문을 써 나가리라고 생각을 해야지 구체화될 수가 있어요. 논문이. 범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모든 걸 다 논문으로 쓸 수가 없죠. 어떤 분명한 어떤 이론과 어떤 일정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평가해 내는 거지 그 주제에 대한 모든 걸 다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논문의 한계 상황이 뭔가 내가 이것을 분석하고자 하는 한계 상황이 뭔가를 이 서론에서 연구의 범위와 한계에서 여러분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용어, 기본적인 중요한 용어의 정의 같은 거는 이 방법론을 1장에서 하기도 합니다. 방법론. 그러니까 원래 방법론은 3장이거든요. 근데 방법론을 1장에서 하고 3장의 방법론을 생략하고 아예 생략이 아니라 이제 3장에서 하지 않고 1장에서 해주고 이 2장, 3장에서 2장은 보통 선행연구 고찰인데 3장부터는 아예 바디로 들어가서 내가 연구 질문에 대한 것이 3개, 4개다 그러면 챕터가 4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기도 해요. 본문으로. 그래서 용어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연구의 과정, 이 연구의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연구에 있어서 학문적인 기본은 이걸로 내가 깔고 시작한다. 나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밝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연구 방법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연구의 개관. 연구의 개관은 내가 이런 것들 연구의 여러 가지 논지, 뭐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 질문 이런 것들 쭉 나열한 다음에 그럼 앞으로 이런 프로세싱을 가지고 논문을 써갈 것이다라고 간략하게 연구의 개관을 설명해 줍니다. 그로서 연구의 배경, 뭐 목적, 목표 등을 서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함으로 이제 챕터 1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여러분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료가 됐으면 이제 목차로 가서 이제 필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1장이 된 거예요. 예. 저기에 물론 여러분이 내용을 다 채워줘야죠.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와 제목과 관련돼서 연구의 배경, 연구의 논지, 연구의 목적. 여기 이제 틀렸잖아요. 연구의 논 목적 글씨가 틀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로 바로 가려면 마우스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바뀐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바로 그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제목 바꿀 수 있죠. 수정하고 내용을 수정했으면 다시 목차로 와서 탐색창에서 목차로 와서 여기서 이제 필드 업데이트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수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내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서론에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약은 이제 각 장별로 다 있어야 되니까 지금 2장으로 템플릿 쓰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카피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약 각 장별로 붙여놓는 거죠. 요약. 장별로 맨 끝에마다 요약이 있어야 되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소제목을. 그리고 7장은 뭐 필요가 없죠. 물론 여기에 이제 소제목들이 들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논문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논문 쓸 때는 대제목이 있잖아요. 서론 1장. 그리고 여기 소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바로 붙어버리면 안 되고 그 중간에는 꼭 여러분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어떤 이렇게 트랜지션 해줄 수 있는 말들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명했던 부분 계속해서 또 일단 파워포인트를 공유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탐색에 보면 네. 그 제목들이 2개씩 나온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제목이요? 예. 좀 좀 전에요. 좀 전에 보여주시던 자료 거기에서 네. 어떤 거요? 용어의 정의 범위 한계 아, 요거요? 네, 예, 그 예. 요런 거? 위에서 예. 예, 요런 거는 이제 지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지워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이렇게 되는데 이 본문으로 가셔서 그거를 지워주죠. 음, 그리고 다시 목차로 가서 여기서 필드 업데이트 해주면 이제 여기도 있네요. 연구의 범위와 한계.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하면 다시 돌아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목차 수정은 본문에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 목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뭐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차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 가면 이렇게 요약 붙었던 것들도 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좀 약간 버그가 있는 게 2글자면은 이제 점선이 끝까지 안 가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탭으로 한번 눌러주면
탭으로 눌러주면은 생깁니다.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약간 이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용문이 있어요. 직접 인용문. 직접 인용문은 3줄 이상의 문장을 원문에서 직접 인용하게 될 때에 이제 이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문의 스타일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 템플릿에서 그런 거예요. 쿼트 인덴티드라는 인용문 스타일이 있고 쿼트 컨티뉴드, 노 인덴티드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인용하는 원문이 문장 처음부터 시작되는 인용문일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이 쿼트 인덴티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덴티드니까 들여쓰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용문 스타일은 뭐 쿼트 인덴티드든 컨티뉴드든 이제 형식은 이제 바탕체보다도 양쪽에 여백이 더 들어가게 돼서요. 약간 들어간 상태이고 또 행간이 바탕체보다도 좁아서 이렇게 논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스타일을 적용하게 되면 아, 인용했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2가지의 차이는 오리지널 소스에서 문장 처음부터 시작되는 어떤 문장을 인용했을 때는 들여쓰기가 돼 있는 쿼트 인덴트라는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문장의 어떤 중간부터 내가 그 원문을 3줄 이상 내가 그대로 따왔다면 바로 쿼트 컨티뉴드, 노 인덴티드 된 스타일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보면 그 차이가 나는데요. 조금 이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마지막 이제 결론,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쓸 때 처음에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2장이 보통 선행연구 고찰입니다. 선행연구 고찰. 그리고 3장이 방법론인데, 방법론을 만약에 1장에서 방법론을 썼다면, 바로 3장부터 이제 메인 바디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서론에서 그 연구 질문을 4가지 정도를 연구 질문을 한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선교사 탈진이라는 주제로 내가 논문을 쓴다 그러면 선교사 탈진을 뭐 성경신학적으로 분석한다. 성경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이게 연구질문 1. 연구질문 2. 선교사 탈진을 심리학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이게 연구질문 2. 3번째, 뭐 선교사 탈진을 뭐 인류학적,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가. 이게 세 번째 질문. 4번째, 뭐 선교사 탈진의 뭐 예를 들어서 해결 방안으로서 뭐 행복 심리학은 무엇인가, 뭐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가지의 연구 질문을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4가지 질문이 각각의 메인 바디에서 챕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방법론이 1장으로 들어가면 3장에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의 선교사 탈진, 뭐 이런 식으로 성경신학적인 해석, 뭐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선교사 탈진에 대해서 메인 챕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리학적, 또 하나는 어떤 문화인류학적, 또 하나는 뭐 행동, 뭐 어떤 행복 심리학, 뭐 이런 식으로 4가지의 메인 챕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1장, 2장 선행연구, 챕터 4개, 6개, 그다음에 7장이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챕터 7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논문의 형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논문을 아웃라인을 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는 3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결론은 요약과 결론과 제언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약은 각 챕터별로 요약도 있지만 이 결론에서의 요약은 전체
예, 예. 전체 연구의 요약으로서 각 장별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론은 길지 않게, 결론은 논지와 연결돼서 그러므로 내 논문의 결론은 이거다 라는 것을 두세 줄로 딱 짧게 요약하고, 그다음에 제언은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후학들은 바로 이런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언을 하면서 논문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1차 소제목이기 때문에 논문의 결론, 마지막 챕터 7에서 이 세 가지 1차 소제목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제목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나중에 이제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별 아웃라인은 말씀드린 대로 1장은 서론, 2장에는 선행연구 고찰, 3장은 뭐 방법론인데 방법론을 1장에서 했으면 바로 이제 메인 챕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가 3장에서 6장까지 하고 마지막 7장이 결론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완료가 되면 목차에 가서 또 필드 업데이트를 통해서 목차를 최종적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번 우리가 1장의 서론의 아웃라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명해 드렸는데, 요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같이 수정을 했죠. 그 내용들을. 그래서 그 1장 서론의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순서대로 이미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같이 실습을 하면서 논문의 그 전체적인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별로 한번 이동을 해서 2장은 선행연구 고찰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 이제 선행연구 고찰은 왜 중요합니까? 선행연구 고찰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미 다른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에 대해서 이미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연구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서 밝히는 작업이고, 또한 그러면서도 이제 나의 논문이 그 연구자들의 논문과 혹은 연구 결과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쓰는 선행 연구물들은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 탈진을 네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그걸 분석해낸다고 했을 때 각각의 관점별로 아주 중요한 책과 논문이 한 15개 정도를 여러분이 핵심적인 거를 선별해서 그거를 여러분이 깊이 있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숙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를 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주제로서 이거를 이제 설명해 낼 때 내 논문이 그들의 연구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뭔가 이 선행연구 고찰에서 여러분이 언급을 해주시고 또 드라이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저거를 충분히 여러분이 연구하지 않으면 그 힘이 안 생겨요. 그리고 그냥 마치 짜집기 하듯이 그 다른 사람의 학자들의 글을 그냥 그대로 옮겨 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소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 방향성으로 가기 위한 어떤 설명들, 그리고 내 논문과 차별성 이런 것들을 살짝살짝 언급하면서 내가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린 선교사 탈진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 성경신학적인 관점, 그 다음에
심리학적 관점 혹은 문화인류학적 관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학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학자들에 대한 어떤 이론들을 내가 깊이 있게 숙지를 해야 되겠죠.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내가 그런 이론들을 내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면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내 말로 이렇게 표현해 내는 작업이 바로 선행연구 고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은 단시간에 되어지는 작업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사과정을 시작하면 애초부터 코스웍 할 때부터 이런 논문에 대한 아웃라인을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준비를 해 놔야지 논문을 쓰게 될 때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좀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그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였으니까 제가 미리 엔드노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선행연구 고찰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폼에 대해서 폼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논문으로 여러분이 결국 앉아서 논문을 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대로 폼이나 엔드노트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템플릿과 또 엔드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3장에서는 방법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4장에 성경 신학적 관점.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마지막 7장 결론에 가서 결론은 마지막 요약을 하고요. 결론, 재현 이러고 논문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헤딩 퍼스트 레벨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다 수정이 됐으면 이제 다시 목차로 와서 필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글씨가 두 글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뭐 탭을 한 번씩 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템플릿을 통해서 논문을 기본적으로 써 내려가는 작업들은 바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논문이 저렇게 기록이 되어 가는구나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엔드노트 작업을 해주는 거죠. 엔드노트는 이제 본문으로 가셔서 제가 풋노트를 다는 것은 이제 참조해서 각주 삽입 누르면 이제 풋노트가 이렇게 달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엔드노트 작업은 우리가 지난번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엔드노트 템플릿, 논문 템플릿과 엔드노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석을 달아야 될 위치에서 각주 삽입을 하게 돼요. 각주 삽입 방법은 워드 메뉴에서 참조에 보면 이제 각주 삽입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단축키를 그냥 외우세요. 단축키가 컨트롤 알트 풋노트니까 F예요. 컨트롤 알트 F. 이거 누르면 아까처럼 밑에 번호가 붙으면서 하단에 이제 커서가 아래로 번호 붙으면서 밑에 깜빡일 때, 커서가 깜빡일 때 이제 엔드노트로 가셔서 이제 인용한 서지 정보를 선택하고 이제 엔드노트에서 저 쌍따옴표를 클릭하면 이제 그 서지 정보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엔드노트 그 템플릿을 열고 제일 먼저 해주셔야 하는 작업이 바로 엔드노트 탭에서 서지 정보 스타일을 투라비안 방식으로 스타일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지 정보를 아웃풋 스타일을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나는 투라비안 방식, 최신판 이제 9번째. 그래서 투라비안 나인스하고 풋노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어서가 있어요. 어서 뭐 이어. 그거는 이제 미주고요. 우리는 풋노트이기 때문에 투라비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라비안 나인스 풋노트라는 스타일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논문을 쓰려고 할 때, 템플릿을 열고 쓰려고 할 때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엔드노트 탭을 눌러서 거기에서 스타일을 작은 삼각형을 눌러가지고 그 밑에 투라비안 나이스 풋노트를 선택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스타일을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열면 이제 설치 버전은 고트 엔드노트를 누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아뒀던 서지 정보 중에서 내가 인용한 서지 정보를 선택하고 그게 이제 파란색으로 진하게 선택된 상태에서 쌍따옴표 아이콘을 누르면 그 풋노트 주석에 이제 바로 그 정보가 투라비안 아홉 번째 판 풋노트 방식으로 거기에 붙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에디트 사이테이션을 눌러가지고 거기에 페이지 수를 입력하면 그러면 이제 풋노트가 정확하게 붙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엔드노트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인용 문헌, 레퍼런스 달기. 이것도 만약에 엔드노트가 없었으면 풋노트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저장하는 게 있죠. 워드나 뭐 한글에서도 풋노트 단고만 따로 저장한 거를 저장해서 그 서지 정보를 소트 시키고 맨 뒤에다가 매뉴얼로 붙여 놓는 작업을 엔드노트가 없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엔드노트 처리를 하면 풋노트를 다는 순간에 맨 밑에 맨 뒤에 참고 문헌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자명도 ABC, 가나다 순서로 자동으로 정렬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풋노트를 달게 되면 이미 이제 최종 참고 문헌, 인용 문헌은 완료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엔드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용 문헌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그 템플릿에서 한번 풋노트를 달아보고 저기 엔드노트로 그다음에 레퍼런스가 맨 뒤에 잘 붙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거기까지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여기서
엔드노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유한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텐데요. 지금 엔드노트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단은 아무거나 이제 서정보를 한 10개 정도 인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붙였고요. 자, 페이지 수는 나중에 기록하겠습니다. 자, 엔드노트 주석 달기는 참조해서 주석 달기 각주 삽입 이렇게 누르면 이제 밑에 이제 세 번째니까 3번으로 달렸어요. 그래서 엔드노트로 가서 저는 이제 계속 붙여 놓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도 요 끝에다가 이거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저 컨트롤 알트 F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밑에 붙죠, 번호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소로 달고요. 페이지 수 달고 이 그림도 맨 끝에서 컨트롤 알트 F 하면 밑에 풋노트가 달립니다. 자, 달고 표도 컨트롤 알트 F 풋노트 달고 자, 엔드노트를 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6번 표 달고요. 여기 뭐 이것도 달아주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F 누르면 7번 달아줬습니다. 7번까지 달렸어요. 뭐 이것도 달아줄게요. 컨트롤 알트 F. 자, 여기 1이라고 붙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플러에서는 챕터가 새로 시작하면 풋노트를 1번으로 다시 시작해요. 근데 이제 저희 미장신에서는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 각주를 여기 오른쪽 삼각형을 눌러주면 이어서 번호맥이 이어서 하고 요 구역을 문서 전체로 바꿔주셔야 돼요. 문서 전체로 적용을 해주면 이제 이게 8번으로 바뀌어 있죠. 1번이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제 뭐 템플릿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지금 제가 보내드린 템플릿상으로는 플러에서 썼던 거를 이제 변경해 가지고 각 챕터별로 풋노트가 달릴 때 1번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앞에 번호와 연결해서 번호를 이어서 하려면 여기 한 번 이렇게 각주삽입 오른쪽에 이 작은 화살표를 눌러서 각주에서 변경 내역을 뭐 문서 전체로 해주셔서 번호 매기기는 이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번호가 1번이 아니라 이어서 8번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도 제가 엔드노트를 달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었죠. 10개만 하나만 더 할까요? 한 군데만 더 해보죠. 아까 인용문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덴티드 여기 보면 쿼트 컨티뉴드 이거는 인덴티드 안 된 부분이고 지워졌는지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인용문이다라고 그랬을 때 이거 선택하고요. 인덴티드 된 인용문이 쿼트 인덴티드라는 거거든요.
쿼트 인덴티드.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다르죠. 요거랑 인용문이 이제 직접 인용문이 문장 처음부터 인용한 것은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되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중간에서 인용했다 쿼트 인덴티드 안 되고 컨티뉴도 하면 이렇게 처음서부터 인덴티드 안 된 거로 이렇게. 어쨌든 이 일반적인 문서보다는 이게 들여쓰기가 돼 있으면서 그 공간이 있으면서 이제 행간은 좀 좁아져서 이게 인용문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해두면 이게 인용문이라는 걸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폰트는 똑같이 12포인트인데 대신에 양쪽에 이제 여백이 좀 들어가서 좁아지고 행간이 좀 줄어들어서 아, 저게 인용문이구나. 이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인용문이니까 여기다 풋노트를 달아야 되겠죠. 인용문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수를 집어넣으려면 하나씩 해도 되지만 이제 한꺼번에 엔드노트 가서 에디트 사이테이션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책이 정확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이뮤텍 맞아요. 그럼 여기다 페이지를 집어넣어요. 이게 25페이지에서 인용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사람을 품으라. 이거는 내가 120페이지에서 인용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용은 영적 지도자 만들기. 요거는 35페이지. 이게 페이지 수를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하나씩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 이해. 이거는 250페이지. 그리고 베넨겐의 원서인데 이 책은 뭐 48페이지. 그 다음에 또 베넨겐 책입니다. 이것도 123페이지. 그 다음에 찰사치. 이거는 85페이지. 맥가브란 언더스탠딩 처치 그로스 280페이지. 마지막 맥킨토시 책은 35페이지.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 이제 페이지 수가 다 달리죠. 이래서 다 페이지 수가 달린 걸 볼 수가 있죠. 280페이지, 85페이지, 125페이지, 43페이지.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여러분이 엔드노트를 통해서 이제 투라비안 방식으로 정확하게 풋노트가 달린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그 순서에 맞게 아웃풋을 해주기 때문에 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만 내가 기록해 서술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인용 문헌이 잘 붙었는가 확인하면 10가지 풋노트 달린 게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ABC 순서대로 달린 것을 보게 되죠. 저자에. 얼마나 좋습니까? 엔드노트가 있으니까 이거 뭐 달면 바로 다 뒤에 처리해 주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고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나 있는 폰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그 템플릿에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미 다 돼 있습니다. 템플릿이 자동으로 폰트, 뭐 좌우 여백, 그 스타일 다 그게 이미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교마다 좀 달라요, 템플릿이. 근데 어쨌든 템플릿은 우리가 논문을 그런 형식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별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템플릿을 학교에서는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주장신에 와서 이제 그런 템플릿들이 없어서 있었지만, 기존에 있었지만 엔드노트와 이렇게 같이 연동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물론 만들었다기보다도 이제 플러에서 계속 해왔던 것들을 제일 학생들한테 유익할 수 있도록끔 이제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논문을 잘 쓸 수 있게끔, 그거를 왜 일부러 까다롭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그런 템플릿을 제공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형식적인 것들은 템플릿과 그다음에 엔드노트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일단 한번 배워 놓으면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머리 아프게 고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드노트라는 것들은 결국 본인이 계속 학자의 길을 가게 되면 계속해서 좋은 자료들을,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또 그것이 꼭 학위뿐만 아니라 학위 이후에 강의 사역이라든가 어디 가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그게 결국은 학자의 힘이죠. 여러 가지 책들이 결국은 우리 힘이니까 그런 것들은 논문뿐만 아니라,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교수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엔드노트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한국에 보면 이제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또 특별히 선교 대학이나 혹은 신학대학에서 사실 엔드노트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생소하다고 생각하니까,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시대에, 정말 정말 엄청난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는데, 그런 거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학생들한테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거는, 이건 학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자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죽을 때까지 목사는 이미 목사이기 전에 또 학자이기 때문에 목사는 계속 죽을 때까지 배워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라면 수용하는 게 바른 학자의 태도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저기 엔드노트 이런 거 다른 교수님들은 잘 안 쓰는데 이거 꼭 배워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강경돈, 예, 목사님, 네, 교수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네, 네, 그 각주 번호는 아까 구역하고 문서 전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건 네. 학교마다 다른 건가요? 학교마다 다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연결해서 번호가 달릴 거예요. 예, 아, 문서 전체 예, 순서로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직접 인용을 아까 세 줄 이상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혹시 세 줄 이하는 직접 인용을 어떻게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은 간접 인용이요. 간접 인용.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이제 쌍따옴표로 해서 직접 인용을 두 줄 정도로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는 아이디어를 내 말로 바꿔서 그거를 인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간접 인용이에요. 그거는 간접 인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인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풋노트가 달려야 됩니다. 간접 인용이든 직접 인용이든 반드시 풋노트가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것을 아이디어를 가져온 건지. 예, 그럼 세 줄 이상은 직접 인용이고 예, 예. 그건 쌍따옴표를 하고요. 쌍따옴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스타일에서는, 이 예. 템플릿은, 왜냐하면 이미 그 스타일을 통해서 이게 아, 직접 인용이라는 것이 이제 직관적으로 아, 나타나기 때문에. 예, 스타일로 해주고 예, 쌍따옴표 안 예, 하고 그러니까 예. 간접 근데 인용. 이제 그 직접 인용일 때 이제 쌍따옴표 쓰는 경우는 이제 두 줄 이하일 때 이렇게 쌍따옴표로 해줄 수도 있죠. 예. 잘 이해가 아까는 두 줄. 세 줄은 이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할 수 없고요. 아, 만약에 세 줄 아니고 뭐 한 줄이나 두 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는 그걸 인용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그걸 예. 쌍따옴표로 처리할 수 있어요. 쌍따옴표로. 본 문장 안에서. 아, 그러니까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고. 아까 그 스타일, 가운데 스타일이 아니고 예, 문장 예, 그냥 안에서, 문장 안에서. 예, 예. 그러면 세 줄 그리고 이하는 쌍따옴표로 해서 문장 안에서 내가 책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예, 예, 식으로, 예. 그렇게 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예. 쌍따옴표를 안 하고 내가 그냥 그거를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내 말로 바꿔서 그 음, 인용문을 내 말로 바꾸면은 쌍따옴표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인용을 했기 때문에 문장 끝에서는 풋노트를 달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스타일, 인용 쿼트 스타일을 했더라도 끝에서는 저기 풋노트를 달아주셔야 돼요. 어쨌든 무조건 인용한 거는 간접이든 직접이든 근거를, 인용 근거를 이제 달아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표절을 막을 수 있죠. 만약에 쌍따옴표를 해가지고 그 풋노트를 달 경우에는 이렇게 좀 표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인용했다는 표시가 나잖아요. 네, 쌍따옴표를 했을 경우에 풋노트를 할 경우에는 네, 아, 이 풋노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인용했다는 게 표시가 나는데 네, 만약에 내 말로 이걸 패러프레이징 해가지고 문장 안에 넣었을 경우에 네.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그거를 패러프레이징 했는지 표시가 안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원문에서 어떤 내용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 아이디어를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 말로 에, 에, 어, 약간 많이 바꾸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쉽게 이렇게 풀이했으면, 예, 그러면 그 내용이 오리지널이 어디에서 그러니까는 몇 페이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꼭 하나일 수는 아니고 뭐 두 페이지, 세 페이지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페이지 안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내가 내 말로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제 밑에다가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쓰면 되죠. 오리지널에서. 그럼 그 패러프레이징 한 그 맨 마지막 문장 끝나는 네, 거기다가 끝나는데, 예, 예. 어, 끝나는 부분에다가. 그 어디서부터 패러프레이징을 그 내가 한 패러프레이징 한 문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표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자 이름을 대고 맥가브라는 박사는 이름을 뭐 음, 이렇게 말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아이디어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어쩌저쩌저 쭉쭉쭉 설명한 다음에 그맨 음, 끝에다 문장 끝에다가 풋노트를 다는 거죠. 어, 각자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러면 이게 네. 내가 패러프레이징 한 것이라 이렇게 표시가 예, 된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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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리고 그 교재는 그 참고 문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예. 그 템플릿 보니까 인용 문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네. 차이가 어떤 거죠? 인용 문헌하고 이제 참, 보통 이제 참고문헌 하면 이제 그 풋노트 달지 않은 책들도 이제 포함된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예, 이제 이 엔드노트 프로그램상으로 돌리면은 그런 것을 추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풋노트 단 거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참고했던 문헌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풋노트를 달아 주셔서 모든 참고 문헌이 이제 인용 문헌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보통 이제 쓸 때 이제 참고 문헌 이렇게 하면은 꼭 풋노트 달지 않아도 내가 참고로 했던 문헌들을 거기에 추가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엔드노트로 돌리면 그게 불가능해요. 일부러 워드를 쳐서 집어넣어 주지 않은 이상.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했던 문헌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풋노트를 다 달아주셔야 된다고요. 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 그 레퍼런스, 그러니까 인용 문헌은 최소한 PhD 논문은 최소한 150개에서 250개 사이, 뭐 많으면 300개도 되겠지만 150 최소 150개에서 250개 사이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풋노트 개수는 뭐 800개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1000개 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계속 같은 책을 뭐 풋노트를 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질 수는 그렇게 어쨌든 800에서 뭐 800개 정도? 7, 800개? 그 정도까지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은 1000개도 넘어가죠.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 풋노트 당한 것도 그렇지만 레퍼런스가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150권 이상은 되고 한 250권 정도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간 참고한 책은 최대한 풋노트로 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본문 안에서 반영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인용문헌 같은 경우에는 그 풋노트를 달면은 나중에 그냥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럼 참고문헌을 만약에 넣고 싶다 그러면 그럼 별도로 그 템플릿에 자기가 넣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워드로 쳐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풋노트 단 것이 바로 이제 뒤에 달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참고했던 모든 문헌이 풋노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논문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어, 150권에서 250권 그 인용문 레퍼런스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본 책들은 참고했던 책들은 가능하면 내 논문 속에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인용문헌에 가능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예. 그 자동으로 그러면 그 템플릿에 자기가 처리가 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예. 그럼 일반적으로 그러면 보통 대학 박사 논문은 그냥 인용문헌이라고 해가지고 쭉 되나요? 예. 참고문헌이라고 뭐 따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 그냥 저희는 그냥 인용 문헌으로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하고요. 영어로는 레퍼런스 이렇게 합니다. 어, 예. 예. 보통 그러니까 책하고 좀 다른 거죠. 책 보면은 뭐 인용문헌도 있고 참고 뭐 문헌 서적 이런 식으로도 책은 뒤에 이렇게 예. 나오잖아요. 그럼 논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만 프로그램으로 인용문헌만 쭉 하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예. 그럼 템플릿이 그러면 그 논문 템플릿하고 혹시 그 도서 템플릿 같은 것도 있나요? 만약에 이거를 교수님이 책으로 바꾸셨잖아요. 네. 그 논문 쓰신 거를 책으로 내셨는데 나중에 만약에 논문을 책으로 내겠다 그러면 네. 그걸 템플릿을 도서 템플릿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도 가능한가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 CLC에 이 자료를 그냥 바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일단 텍스트로 거기서 이제 편집을 하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 논문 이 파일을 그냥 네. 논문 논문 파일을 작업한 걸 그 파일을 그냥 그냥 아니면 바로 출판사에서 대신에 제가 그냥 논문을 그대로 보낸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내용을 이제 바꿨죠.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들이나 이런 논문적인 형식들을 최대한 이제 부드럽게. 그러니까 책으로 내면 사실은 뭐 논문이 얼마나 재미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물론 그렇게 해도 제가 재치기 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끔 내용을 좀 바꿨어요. 내용을 바꾸고 말투도 조금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그래서 이미지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그 형식은 그냥 똑같이 이 템플릿 형식에서 내용만 바꿔서 보내드리고 그거를 이제 그 디자인실에서 CLC 디자인실에서 다시 편집을 하죠. 네. 일단 그냥 논문 템플릿 가지고 여기서 좀 네. 바꿔서 이 파일을 보내서 네. 거기서 다시 네. 네. 작업을 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네, 이 엔드노트 사용을 꼭 논문 아니라 주회나 주석,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도 사용하면 그러면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 네. 얼마든지 그렇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소논문 쓰실 때 이 템플릿대로 그리고 엔드노트 써서 사용하시라고 권유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스웍 같은 것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논문으로 옮길 때 바로 옮기면 되니까
예. 네, 일일이 다 손으로 수작업해서 다 작성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앞으로 네. 이제 좋은 거 배우셨으니까 많이 활용하세요. 예, 많이 활용하시고 이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도 엔드노트를 통해 가지고 수작업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네, 예,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도 각주 달고 주에 다는 거는 이거 사용해서 과제 제출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예, 예, 그럼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템플릿에서 일단은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네. 지금 제가 편집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오리지널 템플릿은 그냥 항상 오리지널은 갖고 네네. 계시고 왜냐하면 네네.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뭐 소논문 쓸 때는 뭐 굳이 뭐 앞에 뭐 그림 목차니 뭐 지도 목차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뭐 앱스트랙트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그냥 앞에 제목이랑 목차랑 뭐 기본적인 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수정을 해서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리포트형 뭐 템플릿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논문 쓸 땐 저기 소논문 쓸 땐 그걸로 이용하시면 되고 논문 쓸 때는 이걸로 쓰시면 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가지 글 쓰는데 이렇게 편집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조금 고급져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교수님들이 보시고 야 이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아, 칭찬하시죠. 네, 좋은데요,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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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일단 템플릿이랑 엔드노트 처리를 잘한 그 리포트들은 확실히 달라요. 예, 확실히 네. 보기도 너무 좋고 뭔가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요. 폼에 있어서. 그래서 보는 분들도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그런 템플릿과 엔드노트 처리를 잘하신 분들이 글 쓴 거 보면. 그러면 일단은 노트에서 작성을 하고 난 이후에 엔드노트 워드? 프로그램은 예, 워드에서 워드에서 작성을 작업을 했어요. 하셔야 돼요. 예, 하고 워드에서 작업하시고 엔드노트에서 예, 풋노트 달 때는 엔드노트 불러가지고 이제 네네. 붙여놓고 네. 네, 이해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다른 툴에서 예를 들면 뭐 마인드맵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유사한 종류의 로 제작을 해서 워드로 바꿨다가 거기서 이제 각 줄을 이렇게 삽입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마인드맵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은 제가 안 써봤는데요. 어쨌든 워드로 호환돼 가지고 불러드릴 수 있으면 예, 충분히 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을 이제 한 분이 해주셨는데 그 보통 이제 그 인용 문헌에서 이제 동일한 저자일 때 이렇게 뭐 그냥 줄만 이렇게 첫 번째 책에는 사람 이름이 저자명이 있고 그 다음부터 동일한 저자일 때는 줄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엔드노트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요. 그냥 이름이 반복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동일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 이제 레퍼런스 달린 거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논문 전에 보내드렸던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인용 문헌? 예. 예. 이렇게 보면은 예, 잘 보입니다.
예, 동일한 저자이더라도 이렇게 찰스 베넨겐처럼 그냥 반복이 됩니다. 이름이 동일하더라도 그냥 줄로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처리가. 예. 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교수님 사용하다가 네. 궁금하면 개인톡 드릴게요. 아, 그러면 언제든지 예, 네. 사용하시다가 질문이 있거나 뭐 어렵거나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즌 2 강의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네. 이제 오늘 17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물론 이제 총장님께서 이렇게 동영상 계속 올려주셔서 이제 참석 못하신 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하시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그 시즌 3는 가나요? 제가 웬만한 내용은 다 제가 강의를 해드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면 빠진 내용들 저도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들이나 강의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나중에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새롭게 알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글을 쓰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논리적인 글을 제가 그쪽 부분에 뭐 글을 많이 안 써보고 뭐 논문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 레프트 정도밖에 안 써서 이런 논문을 쓰기에 그 적합한 그런 글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 좀 배울 수 있을까 네. 그런 저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예. 여러분 논문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논문 글쓰기에 대해서 시즌 1에서 조금 제가 말미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수업에 뭐 이렇게 다뤄주신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녹화된 영상 보는 거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교수님이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은 해주셨지만 또 글쓰기도 들어가고 또 엔드노트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교수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그 부분도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좀 저희들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냥 사놓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하여튼간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고 저도 이제 조금 기간을 두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실지 이런 것들을 저도 뭐 꾸준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저도 배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 또 필요한 것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들 이런 것이 있으면 준비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논문들 쓰시고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사역의 장이 더 확장되고 또 선교지에 학교가 생기고 또 선교지에 또 선생님들이 생기면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하겠습니다. 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